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8기둥입니다. 제임스 앨런 지음, 임경은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위대한 공식.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120년간 끊임없이 회자된 부와 성공의 법칙. 부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새는 좀 태어나는 게 태어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자로 태어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는 부자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1000번 이상 번역된 성공 철학의 바이블, 1000번이 번역이 됐으면 와, 대단한 건데요. 저는 1000권이 발매가 된 건지라고 보고 있었는데 1000번이 번역이 된 거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 로버트 기요사키의 영감을 준 책. 시대를 초월한 성공 철학의 아버지. 데일 카네기, 로버트 기요사키 부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데일 카네기 정도는 다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에게도 영감을 줬을 정도의 책이라고 합니다. 작가분이시고요. 자, 그러면 제임스 앨런, 오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3부작이 될 것 같습니다. 총 3권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의 8기둥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 까마귀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집에 제가 산자락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까마귀가 좀 우네요. 물론 다른 새들도 울겠습니다만 까마귀가 유난히 본인의 어떤 새를 과시하기 위해서 좀 크게 우는 것 같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문, 부의 조건, 제임스 앨런의 가르침, 마음의 진리를 발견하라. 1부, 부의 8기둥. 1장, 온 세상의 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8가지 방법. 2장, 첫 번째 기둥, 에너지. 3장, 두 번째 기둥, 절약. 4장, 세 번째 기둥, 무결함. 5장, 네 번째 기둥, 체계. 6장, 다섯 번째 기둥, 공감 능력. 7장, 여섯 번째 기둥, 진실성. 8장, 일곱 번째 기둥, 정의로움. 9장, 여덟 번째 기둥, 자기신뢰. 10장, 번영의 신전, 확실한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 2부, 번영의 길. 11장, 악에서 얻는 교훈. 12장, 내면이 단단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13장, 불행한 삶에서 당장 벗어나라. 14장, 당신이 가진 생각의 힘을 믿어라. 15장, 맑은 영혼이 건강한 육체를 이끈다. 16장, 선한 마음이 불러오는 행운. 17장, 번영의 실현. 3부, 풍요로운 삶. 18장, 명상의 힘. 19장, 자아를 찾고 진리를 배워라. 20장, 바위처럼 단단한 원칙. 21장,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라. 22장,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23장,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24장, 완전한 평화의 실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들이네요. 자, 지금 목차를 살펴보면서 이 목차 안에서 가장 읽고 싶은 장을 한번 소개해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의 제목이 부의 8기둥이잖아요. 제 1장에서 세상의 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8가지 방법, 이게 가장 소개해드리기 좋은 장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1장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앨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제임스 앨런은 영감을 주는 책과 시로 유명한 영국의 철학 작가로 성공학 분야의 선구자이자 자기계발 구루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인물이다. 앨런은 1864년 영국 레스터의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두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879년 일자리를 구하러 미국으로 떠난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앨런은 가장이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곧장 일터로 뛰어든다. 주로 제조회사의 비서일을 맡았는데 결혼 후 잡지사로 이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 1901년에는 첫 책 번영의 길을 출판했다. 이듬해에는 최초의 영성 잡지인 생각의 빛을 발간했는데 훗날 디 에포크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1902년 앨런은 세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책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출판한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잠언 23장 7절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한 이 작은 책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어 앨런은 사후에 성공 철학에 영감을 준 자기계발 선구자라는 명성을 얻는다. 앨런은 잡지사 편집 일을 은퇴한 후에도 디 에포크를 계속 발간하면서 1912년 사망할 때까지 매년 한 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9년 동안 쓴 작품은 모두 19권에 달한다. 1912년에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아내는 디 에포크를 계속 발간했다. 릴리 앨런은 남편의 사후에 출판된 행복과 성공의 초석의 편집자 서문에서 앨런의 문학적 사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는 이론을 쓴 적도 글을 쓰기 위해 쓴 적도 없다.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때 글을 썼고 그 메시지는 그가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만 메시지가 되었다. 그는 실천을 통해 증명한 사실을 글로 남기고자 한 것이다. 앨런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성공, 행복, 성취, 진리의 원천을 찾도록 돕는 책을 쓰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여겼다. 콜렉션의 두 번째 책인 제임스 앨런 부의 8기둥은 앨런의 데뷔작을 포함하여 부의 원천에 관해 다룬 책들을 엮었다. 제임스 앨런의 수건으로 완성된 이 책들이 진정한 부와 번영의 길을 걷도록 독자들을 안내할 것이다. 서문, 부의 조건. 개인이나 국가가 더욱 번영하려면 정치와 사회를 뜯어 고쳐야만 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이 도덕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법률과 사회 조건이 개선되려면 당연히 구성원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덕의 추구와 실천에 게으른 사람이나 국가에는 어떤 법률도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타락도 막을 수도 없다.
도덕성은 번영의 기반이자 지지대이며 위대한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덕은 영원히 지속되는 만큼 인간의 업적 중 지속적인 것은 모두 덕을 토대로 세워진 결과다. 덕이 없으면 힘도 안정도 실체적 현실도 없고 덧없는 꿈만 남을 뿐이다. 도덕적 원칙을 찾는다는 것은 번영, 위대한 힘, 진리를 찾는 것이다. 즉, 강하고 용감하고 즐겁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영국 일프라콤 빛의 언덕에서 제임스 앨런. 제임스 앨런의 가르침. 마음의 진리를 발견하라. 세상을 둘러보니 사방이 슬픔의 그늘에 드루어지고 맹렬한 고통의 불길에 타오르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주위를 살펴봐도 알 수 없었고 책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보니 원인은 내 안에 있었고 그 원인이 그런 악한 특성을 띠게 된 것도 내가 초래한 결과였다. 나는 다시 한번 내면을 더 깊게 들여다보았고 해결책을 찾았다. 나는 어떤 법칙, 바로 사랑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리고 어떤 삶, 바로 사랑의 법칙에 순응할 줄 아는 삶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진리, 평정과 순응을 깨닫고 정념을 극복한 마음의 진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성공, 행복, 성취, 진리의 원천을 찾도록 돕는 책을 쓰고 싶었다. 그 꿈은 나를 항상 따라다녔고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이제 세상의 치유와 축복을 전해주길 바라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진리의 메시지는 이를 필요로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닿으리라 믿는다. 이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은 본인의 어떤 그 사명감을 통해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간절한 마음을 좀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뭔가 영성적인 일도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본인이 또 깨달은 것들을 이 책에 담으시지 않나 싶고요. 뭐 종교라고 하면은 뭐 다들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좀 꺼려지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반대로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임스 앨런이 말을 했듯이 뭐 세속적이든 뭐 종교적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책을 쓰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부 부의 8기둥. 1장 온 세상의 불을 내 것으로 만드는 8가지 방법. 제목부터 이미 저는 이 세상의 불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번영의 기본 조건은 도덕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저는 밑줄을 그을게요. 저는 어찌 됐던지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좋았을 때 도덕적, 인격적, 혹은 윤리적, 법률적까지는
지켜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모자람이 있다면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사는 모습도 그것만으로도 또 충분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계획하에 어기거나 어떤 술수를 부리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을 저는 극도로 좀 혐오합니다. 네,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 번영의 기본 조건은 도덕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번영이 부도덕, 즉 속임수, 사기, 기만, 탐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다른 방면에서는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직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며 사업의 번창을 부정직의 결과로 간주하는 사람이 흔하다. 와, 이 작가분이 사셨던 세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정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모두가 다 부정직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러면 혼란이 가중되고, 이 혼란이 가중되면 결국에는 사회 질서 전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짧은 생각에서 비롯한 피상적 주장은 그 사람이 도덕적 인과 법칙을 전혀 모르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을 드러낸다. 마치 사리풀을 심고 시금치를 수확하기를 기대하거나 늪 위에 벽돌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 인과관계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정신적, 도덕적 인과관계의 질서도 오직 특성 면에서만 이와 다를 뿐 원칙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생각과 행동 등 보이지 않는 것에나 자연 현상으로 보이는 것에나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인간은 자연 현상에 있어서는 과정이 보이므로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정신적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법칙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며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 과정도 자연적 과정만큼 단순하고 확실하다. 사실 정신적 과정은 자연적 과정이 마음의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된 형태다. 과거 위대한 스승들이 들려준 모든 우화와 수많은 가르침은 결국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연계는 가시화된 형태의 정신세계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다. 원의 위쪽 절반은 아래쪽 절반과 완전히 똑같게 생겼지만 그 구면은 반대쪽을 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과 정신은 우주에서 분리된 두 개의 원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원을 이루는 두 반쪽이다. 자연계와 정신계는 영원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우주의 진정한 질서 아래에서 영원한 하나다. 기능과 능력을 무리하게 오용해 분열을 일으키고 완벽한 원에서 중심을 억지로 옮겨 반복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반한다. 물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마음속의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자연 법칙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법칙이 있다. 자연의 어떤 대상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본 과정을 정신적 영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씨앗이 발아하여 식물로 성장하고 마지막으로 꽃을 피운 후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라. 이 과정은 정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각은 마음의 흙에 뿌려진 뒤 싹이 트고 발전하여 완성된 단계에 이른다. 즉, 그 특성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거나 훌륭하거나 어리석은 행위로 꽃 피우고 다시 생각의 씨앗으로
다른 마음에 뿌려진다. 스승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자 정신적 농업 전문가라면 그가 가르치는 제자는 자기 마음의 밭을 일구는 현명한 농부다. 생각이 성장하는 과정도 식물과 똑같다. 계절을 맞춰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깨달음의 식물로 자라고 지혜의 꽃을 피운다. 나는 이 글을 쓰다 잠시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100m쯤 떨어진 곳에 키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꼭대기에는 인근 서식지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겉없는 까마귀들이 자신만의 첫 둥지를 들었다. 저와 똑같네요. 저도 지금 까마귀 때문에 계속 소리가 들려서 마이크에 혹시 까마귀 소리가 녹음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분도 이 글을 쓰시면서 까마귀를 보고 계셨군요. 그런데 강한 북동풍이 불자 나무 꼭대기가 심하게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러나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로 만든 그 연약한 둥지는 안전했고 알을 품은 어미새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새는 본능적으로 최대한 튼튼하고 안전한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둥지를 짓기 때문이다. 일단 새들은 두 나뭇가지 사이의 공간이 아닌 가지의 갈래 부분을 둥지의 터로 고른다. 따라서 나무 꼭대기가 아무리 심하게 흔들려도 둥지의 위치가 옮겨지거나 구조가 약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 새는 외부 압력에 잘 저항하고 용도에 맞으면서 작은 공간에 딱 들어가도록 원형 평면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 따라서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새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다. 아주 단순하고 친숙한 소재를 예로 들었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엄격한 법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이 불변의 원칙에 맞춰야 불확실한 인생사와 격동적인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오롯이 안전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지은 집이나 신전은 새 둥지보다 훨씬 구조가 복잡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연계의 모든 곳에서 입증되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세워진다. 이를 통해 인간이 물질적 측면에서도 보편적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절대 기하학적 비율을 무시하고 건물을 짓지 않는다. 기하학적 비율을 무시하면 건물은 안전하지 않을 테고 폭풍이 오자마자 폭삭 주저앉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물질적 건물을 지을 때 인간은 원, 정사각형, 각도에 정해진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 그리고 자, 다림줄, 나침반의 도움을 받아 아무리 모진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거처와 피단처를 건축한다. 당신은 이 모든 게 너무 단순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참되고 완벽한 진리는 원래 단순한 법이다. 지금 읽는 내내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참되고 완벽한 진리는 원래 단순한 법이다. 너무 좋네요. 대신 절대적 진리이기에 약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고 너무나 완벽하기에 누구도 그 이상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다. 인간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러한 물질계의 원칙을 터득했고 그에 순종하는 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정신적 세계나 영적 세계의 완벽하고 항구적인 원칙도
이토록 단순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단순한 원칙을 매일같이 위반한다. 그들의 무지한 마음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이 그렇듯 마음도, 사물이 그렇듯 생각도, 자연현상이 그렇듯 인간의 행위에도 법칙이라는 확고한 기반이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법칙을 무시하면 재앙과 실패를 면할 수 없다. 실제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바로 이 법칙을 무지한 사람들이 위반하기 때문이다. 물질계에서 이 법칙은 수학적으로 표현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수학과 도덕은 별개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된 전체의 두 측면일 뿐이다. 모든 물질에 적용되는 불변의 수학 법칙이 있듯 정신에 적용되는 불변의 도덕 법칙이 있다. 또 영원한 도덕적 원칙은 동시에 마음의 우주에서 작동하는 수학적 공리이기도 하다. 도덕적 원칙을 떠나 성공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수학적 원칙을 무시하면서 안전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만큼 불가능하다.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그어볼게요. 도덕적 원칙을 떠나 성공한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인격도 집과 마찬가지로 도덕률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만 굳게 설 수 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행동을 정성껏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다. 인격을 건축에 비유하면 행동은 벽돌이다. 기업이나 인간의 모든 사업체에도 불변의 질서에서 예외가 아니기에 우주의 대법칙을 준수해야만 안전하게 일어설 수 있다. 안정적, 영속적 번영을 원한다면 도덕적 원칙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서야 하며 훌륭한 인품과 도덕적 가치가 금강석 기둥처럼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운영하려 하면 어떤 형태로든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든 변치 않는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협잡꾼이 아니라 믿음직하고 올곧은 사람들이다. 퀘이커 교도는 영국 사회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으며 비록 인구수는 적지만 가장 성공한 축에 속한다. 인도의 자이나 교도도 규모나 부의 면에서 퀘이커와 비슷하게 인도의 최고 부유층을 구성한다. 흔히 사업체를 설립한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사업체는 벽돌집이나 석조교회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설립 과정은 정신적 과정이다. 번영이라는 것도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므로 집의 지붕과도 같다. 지붕은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하고 뒷받침 역할을 하려면 튼튼한 기반이 필수다. 번영이 지붕이라면 그 밑에는 일관된 도덕성이라는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진 다음 8가지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무결함, 체계, 공감 능력, 진실성, 정의로움, 자기 신뢰. 이 모든 원칙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히 실천해 구축된 기업은 탄탄하고 오래 지속될 천하무적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기업에는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치거나 번영을 방해하거나 성공 가도를 막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끊임없이 커지는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원칙이 모두 빠진 상태로는
어떤 종류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응집하는 이음매 역할을 할 잣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 사업은 마치 신체의 형태를 부여하고 신체를 살아 숨쉬게 해줄 조직이 결합되지 않은 것처럼 생명력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원칙이 마음에도 일상생활에도 부재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불완전하고 어렴풋이나마 이러한 원칙을 인지한다면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갈팡질팡 사는 무기력한 탕아라고 생각하기 쉽지, 그가 한 사업체의 수장, 조직의 중심인물 또는 어떤 영역에서 책임있는 지휘관일 것이라고 상상하긴 어렵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상상도 가지 않는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런 분들이 좀 덜어 보여요. 매체를 통해서도 보이고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보이죠. 결국에는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웬만큼의 도덕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8가지 원칙의 중요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해 도덕성이 번영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결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입증할 확실한 증거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도덕적 원칙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 대목은 사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그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자꾸 돈이어서 그렇기도 한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을 사기쳐서, 남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는 거짓말을 해서, 혹은 폭력을 써서, 사기를, 폭력 다 나쁜 거지만,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들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들이 한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그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더러운 뭔가 오물들이다. 이런 식으로 언젠가 저것은 썩어지거나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서 이 8가지 원칙은 모든 종류의 모든 성공에 크게든 작게든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 모든 번영의 이면에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얼핏 보면 8가지 원칙이 성공으로 연결될 것 같지 않아도 이것들은 성공이라는 훌륭한 결과로 장식될 모든 노력을 설명하고 입증한다. 8가지 원칙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실천해 성공한 사람은 비교적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분명 있다. 그들은 인류의 지도자, 스승, 안내자이자 인간 사회의 버팀목이며 인류의 진화에 앞장서는 강인한 선구자다. 도덕성의 완성은 일단 달성하기만 하면 최고의 성공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다. 8가지 원칙 중 일부만 준수해도 그보다 조금 못한 정도의 평범한 성공은 이룰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이 원칙들의 효과가 강력하다는 방증이다. 이를테면 8개 중 2-3가지만 완성해도 고만고만한 수준의 번영을 누리고 한때나마 국지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2-3가지 원칙에서는 완성에 이르되
나머지 원칙의 전부 혹은 대부분에서는 그럭저럭 준수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제한적인 수준의 성공과 영향력을 가늘고 길게 이어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내면에 기둥의 일부만 들어가 있지만 이 원칙들을 더 착실하게 익히고 실천한다면 그 노력에 정확히 비례해 더 크고 광범위한 성공이 찾아올 것이 틀림없다. 이 부분은 밑줄을 긋고 읽겠습니다. 한 인간의 도덕성 범위를 보면 그가 어디까지 성공할지 가늠이 된다. 이거는 밑줄을 긋고 평생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도덕적 수준을 알면 결국 그가 성공할 인물일지 실패할 인물일지 수학적 원리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번영이라는 신전은 도덕의 기둥으로 지탱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기둥이 약해지면 건물이 불안해진다. 기둥이 아예 빠져버리면 건물은 휘청휘청하다가 폭삭 내려앉는다.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와 패배를 면치 못한다. 인과관계라는 자연의 법칙상 불가피한 결과다. 돌을 위로 던지면 땅으로 되돌아오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행위는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저희는 지금 부의 8기둥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많은 부를 나에게로 올 수 있게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책에서 돈을 이렇게 버세요, 저렇게 버세요. 돈을 이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단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첫째 장입니다만 가장 첫 번째인 제1장에 계속해서 저자분은 도덕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인간인 도덕적인 인간이 그래도 옳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요. 저처럼 이렇게 잘못된 행동, 잘못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착하게 좋은 일만 하면서 옳은 일만 하면서 사시기 바랄게요. 저는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거든요. 발음 실수하고 이 문장에 맞지 않게 읽고 있고 계속 목소리 잠겨 있고 이러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분들이니까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와닿아요.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결국 자연의 법칙상 모든 것들은 되돌아온다. 돌을 위로 던지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듯이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 참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혹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사는 걸까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책을 펼지만 야, 너 사람부터 되라. 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돼야 돈을 벌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 됩시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도덕 개념이 없거나 부도덕한 행위는 모두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좌절시킨다. 부도덕에서 파생된 모든 후속 행위는 목표 달성을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 반면에 모든 도덕적 행위는 번영의 신전을 구성하는 견고한 벽돌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에 부여하는 또 하나의 힘이자 조각입니다. 개인, 가족, 국가 할 것 없이 모두 도덕적 힘과 지혜가 성장해야 그
그에 따라 발전하고 번영한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모두 도덕적 타락의 여하에 달려있다. 물질계가 그렇듯 정신계에서도 형태가 있고 견고한 것만이 제 힘으로 서고 오래 버틸 수 있다. 도덕 개념이 없다는 것은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아무것도 형성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실체를 부정한다. 부도덕하다는 것은 파괴이며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악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과정이다. 현명한 건축가는 부도덕이 훼손하고 해체해 놓은 부서진 건축자재를 주섬주섬 모아 다시 형체로 복원한다. 그 현명한 건축자가 도덕성이다. 도덕은 본질, 형태, 구축력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도덕은 항상 건물을 짓고 보존하는 힘이 있으며 이 점이 도덕의 본질이다. 이것은 항상 뭔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부도덕의 반대다. 도덕은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건축가다. 도덕은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도덕적 발판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선 것과 같아서 그에게 패배란 없고 오직 확실한 승리만이 기다린다. 물론 그는 극심한 시험에 들 것이다. 이 시험에서 싸우지 않고는 승리가 있을 수 없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도덕성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듯 인간이 도덕성을 시험받고 증명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쓰임새 좋은 철근을 주조공장으로 가기 전에 품질과 강도를 가늠하기 위해 대장장의 엄격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벽돌공은 극심한 고온의 가마에서 깨진 벽돌을 골라내서 버린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영속적인 성공을 거둘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훼손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고 가다듬어 역경의 압박을 이겨내고 유혹의 불길을 통과할 것이다. 그는 최상의 용도에 어울리게 잘 만들어진 철근이며 대장장이 우주는 자신이 잘 만든 철근에 만족해 곁에 두고 쏠쏠히 사용할 것이다. 부도덕은 어디에서나 공격에 취약하며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고립의 늪에 빠진다. 그의 노력은 계속 곧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너지고 있다. 그에게 최악의 실패는 불가피하다. 부도덕한 사람이 부당 이득을 쥐고 흡족하게 웃는 동안 그의 주머니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황금 같은 재산이 줄줄 흐르고 있다. 처음에는 도덕적이었으나 시험에 든 순간 이익에 눈이 멀어 도덕성을 버리는 사람은 열을 가하자마자 부서지는 벽돌과 같다. 그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서 우주는 그를 내팽개치지만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심산으로 버리지는 않는다. 그는 벽돌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살면서 배우는 존재이므로 반성하고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반성 중입니다. 도덕적 힘은 모든 성공의 생명력이자 모든 번영을 지탱하는 요소다. 그러나 성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더 크고 광범위한 성공에 도달하려면 한쪽에서 실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문학적, 예술적, 영적 면에서 천재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려는 노력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 이제 나오네요. 네.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돈부터 벌려고 노력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돈 벌기에 실패하는 편이 이 사람의 천재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실패하는 게 그에게 더 유리하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더 숭고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백만장자 중에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성공이나 부처의 영적 성공을 수백만 달러와 기꺼이 맞바꾸려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그 거래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보통을 뛰어넘는 정신적 성공은 부를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금전적 성공은 그 위대함과 장엄함에 있어서 결코 정신적 성공에 필적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서 성인이나 영적 수양의 달인들이 거둔 성공보다는 주로 보통 사람들의 복지, 안녕, 행복과 관련된 성공을 말한다. 이는 돈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모든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특히 번영의 다른 이름인 평안, 그리고 행복의 다른 이름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개인과 환경의 조화에 관한 성공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이 바람하지 않을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8가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번영의 지붕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 위에 안전하게 자리 잡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네, 오늘의 책 제임스 앨런 부의 8기둥은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8가지 각각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장, 이 다음 장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마치 그 고전 중에 고전, 표현들이 대부분 그렇게 고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많아서 단순히 그냥 자기계발서적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강연을 듣는 기분이 드는 책입니다. 결국에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은 도덕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도덕적으로 아직 모자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